정수가 인사해라. 먼 친척 조카다. 조카요? 뭘 그렇게 웃니? 아버님이 오늘 참 많은 걸 보시겠구나 싶어서요. 저는 올해 52입니다. 남편 도윤과 결혼한 지는 28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나가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낡은 공장 한 칸, 직원 셋, 빚으로 산 기계 2대. 그 회사가 버틴 건 남편 혼자 힘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들어간 돈의 절반은 제 퇴직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친정어머니가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 보탠 돈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회사 장부를 보고, 밤에는 직원들 월급 계산을 했습니다. 명절 선물 목록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의 생일까지 제가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을 사장님이라 불렀지만 오래된 직원들은 가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없었으면 이 회사 진작 문 닫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버텼습니다. 내가 버티면 집이 산다. 내가 참으면 회사가 선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가족이 편해진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꼭 늦었습니다. 거래처 접대가 있어. 공장 설비 문제 때문에 사람 좀 만나야 해. 요즘 회사가 어려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늦는 거야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셔츠 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고 진한 꽃향기였습니다. 저는 그런 향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새로 방향제 샀어? 제가 묻자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아, 차에 누가 향수를 흘렸나 보지.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항상 엎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갔습니다. 차 블랙박스 기록은 이상하게 매주 수요일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명세서에는 제가 모르는 호텔 라운지 이름이 자주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따뜻한 국을 떠주며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남편은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응. 당신이 제일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해하지.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수요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륜 증거만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파고들수록 이상한 건 여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돈이었습니다. 윤미라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회사 격리 직원에게서였습니다. 사모님, 대표님이 새로 홍보 컨설턴트 한 분 붙이셨대요. 젊고 일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가 바로 윤미라였습니다. 35. 작은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에서 일하다가 독립한 프리랜서 홍보 컨설턴트. 처음 회사에 왔을 때 그녀는 제게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건 사모님 덕분이라고요. 그때 저는 그녀가 예의 바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리를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가? 사장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나?
이 집안에서 며느리는 얼마나 힘이 있나. 윤미라는 사람의 빈틈을 잘 보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회사 홍보 자료와 투자 제안서 작성을 맡겼습니다. 처음엔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지방 거래처 미팅, 그 다음엔 투자자 상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호텔 라운지 회의였습니다. 남편은 윤미라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내는 좋은 사람이지만 나를 남자로 보진 않아.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혼자였어.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낡고 뻔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미라는 믿고 싶었을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35이 되도록 안정된 사무실도 자기 이름으로 된 방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 살아남는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윤미라의 빈틈을 건드렸고 윤미라는 남편의 욕망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회사 돈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윤미라 명의의 개인 사업자 계좌로 매달 자문료가 나갔습니다. 홍보비라고 하기엔 금액이 컸고 결과물은 빈약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그 돈의 일부가 다시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윤미라 그리고 시어머니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는 평생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 앞에서는 점잖았습니다. 말도 품위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늘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살려도 며느리, 거래처를 붙잡아도 며느리, 직원 월급날마다 밤새 계산기를 두드려도 며느리,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집안이 시끄럽지 않게 하는 게 제일이다.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 아내가 품어야지. 사내가 사업하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거다. 예전에는 그 말이 세상 경험에서 나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건 남편의 잘못을 덮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이번 제사 때 손님 하나 데려갈 거다. 손님이요? 먼 친척 조카야.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의지할 데가 없대. 이름은 미라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라, 윤미라. 제가 몇 달째 카드 내역과 통장 사본에서 보고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느 쪽 친척인데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서 뭐하게? 어른이 데려간다 하면 그런 줄 알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보다 더 무서운 건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으로 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여자를 제 시아버지 제사상 앞에 조카라는 이름으로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에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제사날을. 우리 딸 서진이는 올해 28입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제가 웃고 있어도 속으로 울고 있으면
금방 알아챘습니다. 며칠 뒤 서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상하지? 저는 일부러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때문에 바쁜가 보지. 서진이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도 알고 있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뭘? 아빠 여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줄 알았어? 엄마가 참고 있는 줄 몰랐어? 나도 다 봤어. 서진아, 엄마 언제까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 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서진이는 USB를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회사에 내 친구가 있어. 아빠 회사 거래처 쪽에서 일해. 이상한 자료가 있어서 나한테 알려줬어. USB 안에는 제가 모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윤미라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윤미라 명의 계좌로 빠져나간 회사 돈,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수상한 입금 내역, 법인카드로 결제한 명품 매장 영수증, 그리고 오래된 녹음 파일 하나. 파일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마지막 말씀. 저는 그 파일을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USB는 제 서랍 안에서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시댁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분이었습니다. 며느리라고 부르기보다 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정수가, 내가 고생이 많다.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그 집에서 버틴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이틀 전 밤, 저는 겨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수가.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너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며느리 노릇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을 살렸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도윤이 회사도 내 돈, 내 시간, 내 손으로 버텼다. 그런데 도윤이는 아직 회사를 맡길 그릇이 아니다. 욕심이 많고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린다. 시아버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회사 지분은 도윤이가 아니라 정숙이 너와 서진이에게 남긴다. 그건 선물이 아니다. 원래 내 몫이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누가 회사를 살렸고 누가 회사를 이용했는지를요. 시아버지는 생전에 회사 지분 4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대표였지만 지분은 28%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지분은 8%, 남편의 사촌 형이자 초기 투자자인 박재호 이사가 12%, 나머지는 직원 우리 사주와 소액주주 몫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편이 회사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의 중심을 잡고 있던 건 시아버지의 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보유 지분 42% 중 30%는 며느리 한정숙에게, 나머지 12%는 손녀 박서진에게. 이전 절차가 끝나면 저는 남편의 28%를 넘는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서진이의 12%, 박재호 이사의 12%가 더해지면 총 54%.
과반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유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임시 주주총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안건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빼앗으려던 회사에서 오히려 제가 가장 큰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대표님 쪽 자금 흐름을 의심하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억울해도 집안이 무너질까봐 참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참지 못할 날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모이는 날, 거짓말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날, 바로 제사날이었습니다. 제사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남편 도윤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취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내일 어머니가 손님 하나 데려오실 거야.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들었어요. 괜히 불편하게 만들지 마. 그 말에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요? 당신이 예민하게 굴면 집안 분위기 이상해져. 아버지 제사잖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버지 제사. 그 말을 가장 더럽히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남편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남편은 잠깐 멈췄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야. 회사에요? 그래. 요즘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도 알잖아. 미라 씨가 투자 쪽 사람들도 알고 컨설팅도 해주고. 저는 남편의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윤미라 씨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일 때문에 아는 사람이야. 일 때문에 호텔에 갔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앞에 섰습니다. 도윤 씨, 오랜만에 남편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내일 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마지막 기회를 잃는 거예요.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협박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예고예요. 남편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상한 건 내가 아니에요. 상간녀를 아버지 제사상 앞에 데려오려는 당신들이 이상한 거지.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아마 그때 처음 알았을 겁니다. 제가 모르는 척했던 것이지 정말 몰랐던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침묵은 오늘까지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는 검은 한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윤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연한 화장. 일부러 수수하게 보이려는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목에는 제가 카드 내역에서 봤던 그 팔찌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팔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윤미라의 팔을 붙잡고 거실 안으로 들였습니다. 정수가 인사해라. 먼 친척 조카다. 이름은 미라야. 저는 제사상 앞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윤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 뵙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향을 들고 있다가 손끝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윤미라는 아주 짧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낯이 익어서요. 윤미라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흔한 얼굴인가 봐요. 불안해하면서도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의 보호를 믿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뒤 윤미라가 제사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사모님? 이런 일은 손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으로 남편이 사준 팔찌를 찾겠지요. 그리고 오늘은 그 손으로 제 시아버지 제사상에 손을 대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윤미라가 멈췄습니다. 아직 이 집 제사상에 손 뗄 자격은 없으세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바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수가.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어머니?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손님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손님이면 손님답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남편이 다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오늘 아버지 제사야. 저는 남편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제사니까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제사가 끝난 뒤 가족들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미라가 당분간 서울에 있을 때가 마땅치 않다더라. 빈방 하나 내줘라.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요? 그래. 먼 친척이라 하지 않았니? 집안 사람인데 그 정도도 못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조카라면서요. 그렇다니까. 그럼 어느 집안 조카인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른을 추궁하니?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추궁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조카라면 족보에 이름이 있겠네요. 윤미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야기는 오늘 해야 합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사진 몇 장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남편과 윤미라가 함께 들어가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는 사진, 윤미라 명의 계좌로 입금된 회사 자문료 내역, 그중 일부가 시어머니 계좌로 다시 들어간 통장 사본.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막았습니다. 건드리지 마요. 원본은 따로 있습니다.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건 오해야.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일 때문에 호텔에 갔고, 일 때문에 팔찌를 샀고, 일 때문에 어머니가 그 여자를 조카라고 데려오셨나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저는 통장 사본을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남자의 실수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 실수에서 나온 돈이 어머니 계좌로 들어갔습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빌려준 돈 돌려받은 거다. 윤미라 씨에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윤미라가 작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윤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미라야, 입 다물어. 하지만 윤미라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사모님하고는 오래전부터 끝난 사이라고. 집에서도 말만 부부라고. 남편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미라야. 윤미라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한테도 거짓말하신 거네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미라는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래도 사모님은 다 가졌잖아요. 집도 회사도 사장님 옆자리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가 다 가졌다고요. 28년 동안 남의 집 며느리로, 남편 회사의 그림자로, 시어머니의 눈칫밥으로 살아온 제게 그녀는 다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미라 씨,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가난했던 게 죄는 아니에요. 외로웠던 것도 죄가 아니고요. 윤미라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남의 삶을 밟고 올라서려 한 건 죄입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가 탁자 위 사진을 보고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 마음까지 죄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다는 이유로 남의 인생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윤미라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기다리시던 사람입니다. 문이 열리고 변호사와 박재호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사촌 형이자 시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이 여길 왜 와?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 박상철 회장님의 유언장 공증건으로 왔습니다.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2주기 제사 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유언장?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 박상철 회장님은 생전 보유하고 계셨던 회사 지분 42% 중 30%를 며느리 한정숙 씨에게, 나머지 12%를 손녀 박서진 씨에게 이전하도록 공증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며느리한테 30%를 준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도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히 이어갔습니다. 이전 절차가 완료되면 한정숙 씨는 박도윤 대표의 28%를 넘어서는 최대 주주가 됩니다. 또한 박서진 씨의 12%, 박재호 이사의 12%가 한정숙 씨의 회계 감사 요청과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박재호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합산 지분 54%입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의 무릎이 꺾이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유용, 특수관계자 부당 지급,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이 확인될 경우 대표이사 해임 안건 상정과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제야 남편도 알았을 겁니다. 제가 오늘 꺼낸 것이 단순한 불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달려들 듯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아들 회사를 빼서?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뺏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돌려주신 겁니다. 원래 제 몫을요. 시어머니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 양반이 미쳤구나. 며느리한테 회사를 넘기다니.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버님은 미치신 게 아니라 끝까지 보고 계셨던 겁니다. 누가 회사를 살렸고 누가 회사를 팔아먹고 있었는지를요.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딸 서진이가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녹음 파일이 거실에 올렸습니다. 정수가. 그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며느리 노릇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을 살렸다. 도윤이 회사도 내 돈, 내 시간, 내 손으로 버텼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마지막 지분은 정숙이 너와 서진이에게 남긴다. 그건 선물이 아니다. 원래 내 몫이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만해. 그만 틀어. 하지만 녹음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도윤이나 말순이가 내 몫을 빼앗으려 한다면 참지 마라. 정수가, 너는 이제 그 집 며느리로만 살지 마라. 내 이름으로 살아라. 거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회사만은 안 돼. 그 회사 무너지면 직원들도 다 죽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원들 생각을 했다면 회사 돈으로 호텔에 가지 말았어야죠. 남편은 울먹였습니다. 내가 잠깐 미쳤었어.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미친 게 아니라 제가 끝까지 모를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윤미라는 그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탁자 위 사진과 통장 사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봤습니다. 대표님,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사모님이 회사를 망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망치고 있던 건 대표님이었네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윤미라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젊고 말 잘 듣는 여자가 도윤 씨 옆에 있어야 회사가 산다고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윤미라는 곧바로 착한 척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억울함과 수치심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윤미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한참 뒤 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맞네요. 그녀는 울지 않으려는 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제가 말하겠습니다.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도요. 그 말이 끝나자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싸움은 그녀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정수가 그래도 28년 가족이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덮어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내 딸도 상처받아. 그 말에 딸 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시어머니가 딸을 봤습니다. 저는 엄마가 참고 사는 걸 보는 게 더 상처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불륜을 따지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끝났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제가 오늘 끝내려는 건 제가 이 집에서 평생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너 정말 이 집을 나갈 거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제 몫을 가지고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날 이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바로 후련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오래 눌려 살다 보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뒤에도 한동안은 어깨가 계속 아픈 법이니까요. 남편은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사는 임시관리 체제로 들어갔고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회계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회사 복도 끝에 서서 직원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회사가 무너지는 걸 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자리를 제 자리로 돌려놓는 것.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제가 집안을 망쳤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억울해서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이 저를 뭐라고 부르든 제 이름은 제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윤미라는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그녀가 용서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녀도 자신이 선택한 잘못의 값을 치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은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정수가, 한 번만 만나자.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나이도 있는데 이렇게 끝내야겠어?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이가 있어서 더 끝내야 했습니다. 남은 인생까지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얼마 뒤 저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책상 2개와 낡은 복사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그 문을 처음 열던 날 저는 이상하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이름이 붙은 자리였으니까요. 남편 회사에서 했던 장부 관리와 거래처, 행정 경험을 살려 중소업체들의 회계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쓰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한정숙, 그 석자가 낯설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이름. 딸 서진이는 제 책상 위에 작은 화분 하나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저는 웃었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서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지금 제일 멋있어. 가끔 그날 제 사상이 떠오릅니다. 시어머니가 데려온 조카, 고개를 숙인 남편, 무너진 시어머니, 그리고 그 앞에서 웃고 있던 저. 사람들은 궁금해할지 모릅니다. 왜 저는 그 여자를 보고도 울지 않았을까요? 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요? 왜 제사상 앞에서 웃었을까요? 그건 제가 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을 이겨서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너뜨려서 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을 남의 손에서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시아버지 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마음속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문 밖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제 어깨를 누르던 집안의 무게가 그날 처음으로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제 이름을 작게 불러보았습니다. 한정숙.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배신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진실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요.